자, 그 중에서 과연 탑픽을 꼽는다면 정말 짧게는 4년 동안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올 들어서 인플레이션, 긴축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좋지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와 함께 이 주식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한 작년 12월 삼성전자가 이 태스크포스였던 로봇을 사업부로 격상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CES에서 여러 가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이 로봇 관련주를 한 5, 6번 정도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로봇주. 자, 그 중에서 과연 탑픽을 꼽는다면 어떤 주식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주가 왜 이렇게 증시에서 강세냐,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편의, 두 번째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편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뭐 AI 스피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전기기와 연결을 시키면은 그냥 말로만 하면은 뭐 에어컨이나 TV나 다양한 그런 가전기기들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이 고령화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 로봇. 아직은 제대로 상용화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산성 향상 관점인데요. 이거는 바로 공급자, 생산자 관점에서 효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뭐 커피숍,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음식점 이런 데 가면은 죄다 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뭐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다 보면 그냥 사람한테 주문하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로봇 커피, 뭐 최근에는 로봇 치킨 이런 가맹점주를 모집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로봇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산성 향상입니다. 자, 짧게는 2020년 코로나부터, 좀 길게 본다면 한 2016년, 2017년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자, 그러다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더욱더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G2가 패권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자유무역 경쟁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싼 물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곳에서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뭐 가뜩이나 이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는데 G2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 쪽에서 웬만한 그런 제품이나 원재료, 소재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했다면은 이제는 중국을 피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물건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합니다. 당연히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것이죠. 우리나라 최근에 미국에 가서 생산 기지를 짓고 있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까지. 리쇼링이라고 해서 미국이 자국 제조업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생산 기지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됩니다. 물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GM이나 포드 이런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지언정 반도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 생산 기지를 짓는 이유가 그만큼 보조금,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편에 서라.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너도 재미없어. 자, 이런 식으로 정세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다 이 공장을 지으면은 인건비라든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받는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로봇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정세의 배경, 이 흐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은 로봇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로봇 대장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으냐?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이 로봇 사업에 관여도가 있느냐.
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 규모나 성장률. 아니, 로봇 시장 커지고 성장률 높은 거 다 아는데 왜 굳이 시장 규모를 살펴보느냐? 로봇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서비스, 제조, 물류, 산업, 협동. 그래서 해당 기업이 어느 시장, 어디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은 얼마나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력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정성적인 부분이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시장,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의 분야별 로봇 시장 전망 데이터인데요. 먼저 현대차 보시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자,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60%, 물류 로봇 시장은 연평균 54%, 그리고 제조용 로봇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물류,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입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자, 그 로봇이 가장 잘 타겟팅하는 시장 분야가 바로 서비스용 로봇, 물류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약간 좀 과하게 계상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시장 기관에서 전망한 그런 데이터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퓨처 마켓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전망한 그런 데이터를 살펴보면 산업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약 10년간 연평균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26%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앤 마켓, 여기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3%, 협동 로봇은 무려 연평균 80%,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장 조사 기관 내지는 그 기업의 전망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크게 이 두 가지 시장을 주목하면 된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여기가 성장률은 탑입니다. 시장 규모는 가장 작긴 해요. 하지만 퓨처 마켓 앤 인사이트 여기서 보시면 연평균 26%, 그리고 리서치 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80%. 그래서 이 리서치 앤 마켓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 협동 로봇 시장이 5천 밀리언 달러인데 2025년, 즉 4년 후에는 5빌리언 달러, 이렇게 10배 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시장 규모는 작은데 왜 이렇게 성장률이 높냐? 협동 로봇이 한마디로 사람과 코워크, 함께 일하는 로봇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었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 있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전한 좀 한계가 있어요.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고도의 정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황에서 약간 좀 성장률이 정체된, 둔화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 규모가 무궁무진하죠. 로봇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10까지 계속해서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요. 성장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기술 발전이 일어난 다음에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그 과도기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로봇 시장이 바로 이 협동 로봇 시장이다. 사람을 좀 도와주는, 공장이나 아니면 서비스 관점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이 로봇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니 해도 서비스 로봇 시장. 시장 규모는 당연 탑이고요. 성장률도 사실 이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정말 짧게는 4년 동안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매출 비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관여도가 높은지, 그리고 기술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대장주를 꼽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기업 리스트 나와 있고요. 크게 이 5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로봇 관여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 다음에 기술력은 얼마나 또 높으냐,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어디냐,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협동 로봇 이렇게 세 가지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기 기술력 보시면은 연두색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기술력이 있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 3인방을 살펴볼게요. 현대차, 자, 그 다음에 HD 현대. 원래 이거는 현대중공업 지주였죠. 근데 사명이 HD 현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두산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 기업이 서비스, 협동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보틱스라는 로봇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한 글로벌 5위, 6위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서비스 로봇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이 KT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용 로봇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신관 1층, 그 다음에 4층, 여기에다가 대면 방역 로봇 이런 것들을 운영 중입니다. 가끔 CF를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산이 또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 주력이고요. 산업용 로봇도 일부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개 기업들 로봇 사업에 참여하고 있긴 하나 매출 비중이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비즈니스 기여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봇 주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본업이 있는 내지는 뭐 지주회사, 자, 그런 식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로봇을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기업은 정말 로봇 사업만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좀 컨셉이 비슷해요. 서비스,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계 스팟 있죠. 그런 사적 보행 로봇을 개발을 했고 내년 상반기 상용화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민군기술개발사업의 국제과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로봇의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감속기, 모터, 인코더, 제어기, 자,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큰 것이 감속기, 그 다음에 뭐 제어기, 인코더, 모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해요. 일본이 원래 로봇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용 진공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진공 로봇을 상용화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2012년부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비주기 때문에 이 로봇 기업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동화 시스템,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정말 몇몇 안 되는 중소형 로봇주 중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 산업이 자동차 가전이었는데 최근에 의료기기 2차 전지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다관절 및 협동 로봇 매출 비중을 20% 정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 자, 로봇 청소기 국내 1위 업체죠. 기술력이 있어서 삼성의 이 ODM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이 로봇 청소기 외에는 다른 그런 서비스형 로봇을 제대로 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 기업이 주가가 로봇주 중에서 가장 잘 갔습니다. 삼성전자 M&A 이슈 겹치면서 가장 잘 가긴 하나 이 기업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직각 좌표 로봇 응용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좀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T-로보틱스와 비슷합니다. 이 역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이 협동 로봇도 만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중에서 단 3개 업체만 생산 가능한 개별 제어 포함 구조의 7축 로봇 이런 것도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나 기술력이 있긴 하나 역시나 증시에서는 약간 장비 업체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형 로봇을 만드는데 이 기업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 로봇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앱까지 모두 하나의 모듈화 시켜가지고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로보,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형 로봇이긴 한데 주요 교육용 로봇입니다. 시장 규모가 좀 제한적이고 기술력을 좀 높이 평가하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기업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요. 서비스, 협동 로봇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술력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3년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52%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이 52%가 무슨 의미냐? 어차피 적자인데 비용에는요, 매출 원가가 있고 판관비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동비고요. 판관비는 고정비입니다. 즉,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직까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 매출 그로스가 어마어마해지고 성장률이 가팔라진다 라고 한다면 판관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즉,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봇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RS 오토메이션부터 해성 TPC까지 총 5개 기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뭐 로봇주가 몇몇 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관여도가 좀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은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산업용 제품, 가전, 의료 이런 쪽에다가 부품을 납품을 해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로봇 집중도가 높은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뭐 RS 오토메이션 이 기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도 100% 로봇용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제어 장치 이쪽 매출 비중이 한 40%고 로봇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전용 제어기 로봇 컨트롤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력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이 기업이 만든 인코더가 3,355만 분의 1도까지 쪼개서 인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보도자료를 냈는데 세계 최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G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가전, 의료기기 여기에 들어가는 로봇 감속기를 만듭니다. 앞서서 이 로봇 부품 중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큰 게 감속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PG가 옛날부터 이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였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76%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레퍼런스가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일본 업체 그리고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로봇 감속기 샘플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메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증시에서 이 로봇주로 이 밸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한 15,000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주가 급등해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봤자 PR이 한 15배, 16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 SPG를 로봇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아진엑스텍, 무림 PTS, 해성 TPC가 있는데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모션 제어기 만드는 업체고요. 무림 PTS,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로봇용이 아니라 기존의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산업용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지 모션 제어 기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로봇 기업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부품 제조 기업 중에서는 탑픽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RS 오토메이션 또는 SPG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적자인데 그래도 성장성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 RS 오토메이션과 SPG 중에서는 그나마 좀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 좀 안정적인 SPG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기차, 2차 전지 이후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 이 중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뭐 공상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로봇들은 나오려면 한참이 걸리겠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간단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출시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인건비 절감, 생산 효율화 증가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이 중에서 흑자를 내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이슈에 민감하고요.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뭐 제가 봤을 때 2016년 2차 전지, 한 2018년, 19년 2차 전지가 지금의 이 로봇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따라사지 마시고 최근에 상당히 좀 매크로 환경 불안하죠. 뭐 FOMC 앞두고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오고 점도표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러고 자 그런 이슈가 나오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다가
좋은 시기에 공부를 더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